말 많은 물고기 이번 영상 주제는요. 왜 자폐 아이들에게 사회성 발달을 통한 그 교육이 어려운지. 이거는 뭐 예전에도 또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요번에는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다룰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근데 사실상 이게 제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게 오히려 두뇌 발달, 아이들이 가는 두뇌 발달에서는 이게 앞길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자폐 아이들의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영상을 만들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특히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야,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잘 되는데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들도 다 이 길로 가니까 이 방법을 적용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내 아이가 못 따라오지? 왜 내 아이는 자꾸 이렇게 떨어진 아이처럼 나타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다 부모님들의 접근 방법에서 오는 하나의 그 장벽이라는 것. 오늘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이게 조금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 충격으로 다가온다 해가지고 이것을 넘어서질 못하면 그 자폐 아이들 두뇌 발달 교육은 뭐 물 건너간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견뎌야 되는데 그게 자신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멈추고 안 보는 게 상책입니다. 예. 보고 나면은 오히려 내가 해왔던 살아왔던 내가 아이에게 지금까지 적용했던 방법들에 대한 그 후회나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두뇌 발달이 막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에 삶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후회 가서 그냥 내 아이는 그냥 떨어지는 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여기서 멈추시는 게 정신 건강에 한동안의 정신 건강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거의 성인이 돼가고 나면 말 그대로 흔히 하는 얘기로 이런 거 있죠. 내려놓질 않으면, 비우질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그게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편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멈추시는 게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광고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4월 달에, 4월 중순쯤에 한국 들어갔다가 5월 초에 돌아오는데, 중간에 이제 말레이시아 그 혈우병 학회, 거기 가서 이제 자폐 아이들이 치료가 어려운 이유하고, 어떻게 하면 치료가 가능할지, 이거를 저희 아들은 아들대로 이제 발표하고, 저는 저대로 발표하고, 이번에 오럴로 하는, 그러니까 실제 발표하는 말로써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안 돼서 포스터 발표로 돼 있어서 이제 포스터 발표라도 이제 가서 아들의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하고 서울에서 한번 만나고 또 아마 마산쯤에서 제가 마산에 이제 있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산에서 만나는 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뭐 이분들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뭐 여기서 그리고 정해지진 않았고요. 예, 그분들하고 얘기를 마저 하면서 정하서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 다녀오고 나면 5월 중순부터 이제 여름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글자가 잘 안 쓰이는데 여름 학기. 예, 여름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여름 학기에 대한 수업 설명회를 제가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걸 제가 계획을 지금 언제로 했냐면 3월 날짜가 19일. 이건 예정이에요. 거의 뭐 이날 하게 될 것 같은데
한국 시간으로 10시, 오전 10시. 오전 10시에서 한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12시. 자, 요거를 할 때 제가 여기서 뭐를 하냐면 수업 내용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하겠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이거를 이제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이날 들고 오세요. 예. 이 줌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줌으로 할 건데 이날 들고 오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상에서 아이와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그 아이에게 제가 얘기하는 방법들을 접근을 하면 뭐 짧게는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뭐 한 달 사이에 아이들의 변화를 아마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을 만큼 요거는 조건은 반드시 이겁니다. 그때 제가 제안해 드리는 방법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적용을 해 보면 확실하게 아이들이 그 변화가 빠르다는 거 금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왜냐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라서 거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접근법 그리고 좀 배경 설명 이 정도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폐 부모님들 이제 교육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자폐 아이들은 조금 아무래도 이게 언어 소통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좀 느립니다. 근데 일반 아이를 같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 방법들을 일반 아이에게 적용했을 때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 부모님들이 이 일반 아이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그럼 자폐 아이도 가능하겠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적용을 해 보신 분들이 인제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인제 저는 일반 아이와 자폐 아이들 또는 ADHD 뭐 이런 다운 증후군 모든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 교육이 제가 하는 이 방법으로 교육이 두뇌 발달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인제 그런 거예요.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그 개개인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개개인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의 성향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혼자만의 세상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면 그거를 인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벽은 부모님들이 아이와 접근할 때 생기는 그 벽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깼을 때 확실하게 인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오래될수록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념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것들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걸 깨는 게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거기 오셔서 질문하시면은 제가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그 방법들을 적용을 해 보시면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실 거예요.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하시는 방법은 min@funded.ca PON 이게 지금 DERED .ca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제 웹사이트 funded.ca 요거는 영어니까 앞에 kr을 좀 붙이셔야 돼요. kr.funded.ca에 가면은 거기에 제 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고거를 거기에서 뭐 여기 아니면은 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인제 신청하신 분들 리스트 해 놨다가 고때 돼서 이메일로 인제 링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내드립니다. 요거 뭐 수업 소개이기 때문에 수업 소개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요건 무료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제 제안드리는 거는 이런 고민이나 아이들의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특히 행동이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의 행동이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애가 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이런 데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는 인제 공개적으로 인제 코칭이 아니라 이제는 상담으로 좀 내용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몇 분이서 이렇게 모여서 이때 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그 날짜를 이제 신청하신 분들 모아서 하루 날 잡아서 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드릴 수 있고 방법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근데 그거는 무료는 아닙니다. 요거는 무료로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무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제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거는 체계적인 두뇌 발달은 수업 참여가 제일 확실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여름학기 수업 설명회를 하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한국에서 저와 제 아이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미리 신청은 하셔야 되는데, 이걸 제가 지금 그 오르가나이즈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연결은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실제로 저희 사람들 저 신청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분들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연결은 시켜드릴 수가 있으니까 뭐 그것도 연락을 주시면 아마 제가 다리는 놔드릴 수 있다는 점,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카톡 단톡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거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모여서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그거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또 그것도 제가 거기 관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소는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거를 띄워놨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공개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거는 그분들 수업 들으시는 분들만의 그 모임이자 이제 의견 교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모님들이 이게 시간이 조금 함축적으로 제가 이제 좀 만들어 보긴 할 텐데, 이따가 일단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하면서 특히 이제 두뇌 발달 교육, 자폐 아이든 일반 아이든 상관없이 그걸 하면서 가장 제일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의 그 판단이에요. 그 판단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이 교육 방법.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두뇌 발달의 이 발목을 잡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보통 부모님들이 지식과 기술을 전달을 하면은, 이건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면 여기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치. 그런데 그 기대치가 어떤 기대치느냐? 내가 전달한 지식과 기술을 아이가 배우고 익혀서 잘 써먹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르쳤는데 아이가 배우고 익혀서 써먹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되면 반대 현상이 벌어져요. 그때는 한숨부터 쉬우죠. 한숨부터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배우고 익혀서 되는 게 안 되니까 이 아이는 왜 이렇지? 머리가 떨어지나? 요 글자가 지금 이게 지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펜이 이게 예전에 잘 됐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끊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서 이게 글자가 좀 잘 안 써집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좀 해 주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짜 잘 된다. 잘 된다. 또는 안 된다. 이 둘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쳤는데 배우고 익히는 게 잘 되면 거기서부터 기대감이 생겨서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그다음에 또
한번 올라가야지. 거기까지 되면 야, 그다음에 또 이만큼 또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렇게 가 가지고서는 배워서 익혀서 다 되면 학교에서 그 교사들이 저는 선생님자를 잘 안 붙입니다. 왜냐면은 이 선생들이 저는 님자를 붙일 만한 사람을 만난 거는 제가 석사 때 제 지도교수 실제로 생각하는 과정이 어떤지를 보여줬던 그분 말고는 님자를 잘 안 붙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 박사 때는 노예 취급을 당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상 저는 선생도 뭐 교수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선생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뭐 큰 저의 연결고리가 없고 실제로 제가 그 포닥 할 때 박사후 과정 할 때 그 사람과 콜롬비아 대학에 있을 때 그 보스와 이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들에게 배우고 익힌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으로 생각은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제 손에 꼽습니다. 실제로 님자를 붙일 만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다 그냥 통합해서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선생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니 앞에서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으면 교사가 가르쳐 주는 게 있으면 학생들이 이게 되면요.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익혀서 한 번에 다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 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그 교육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그 방법은 그 방법이라 치고 이 기대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 그나마 배우고 익혀서 따라오는 애들이 있으면 한숨 쉴 일이 별로 없는데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잘 안 돼요.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내 아이는 떨어진다. 얘 바본가? 얘 왜 이렇지? 한숨 쉬고 이러면서 얘가 그럼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배우는 것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이런데 이렇게 생각이 가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이를 취급하죠? 좀 배워라. 가르치는데 왜 안 되니? 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와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아이는 두뇌 발달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그 아이는 또 두뇌 발달이 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지식과 기술은 가르쳐 주는 거는 먹히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고립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고립되고, 그 상황에서 접점이 지지 않으니까 싸우고 부딪히고, 아이는 분노하다가 폭력적으로도 가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힘들고 괴롭거든요. 그러면은 탈출구를 찾아요. 그게 뭐냐면 폭력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탈출구를 찾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되돌리는 건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10 몇 년 전쯤 이 교육을 준비하기 훨씬 전이죠. 저희 아이의 교육을 시작하는 초창기에 그 자폐 부모님들 한 두 분 정도를 인제 만나서 잠깐씩 얘기도 하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아이들이 그때 당시 어디에 있었느냐? 시설에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부모님 손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면 서로 싸우다가 의견 안 맞으면 이혼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서 "너 네 갈 길 가라. 그래 우리 의견 안 맞으니까 넌 네 갈 길 난 내가 갈 길 갈게. 가자 우리 서로." 그러면 깔끔하게 깔끔하진 않지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폐 아이들은 모든 것들이 부모의 손에 맡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아이의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부모의 욕심이라 그러죠. 흔히 저는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판단과 그 부모의 그 관점, 이 시각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없애가면서 하면은 오랜 시간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예전에 한번 대면 강연을 할 때 실제로 인제
그 자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다 60대 이상 70대 80대였거든요.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나마 이런 것들을 없애가면서 있다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가서 자녀들이 그때 당시 40세 후반, 뭐 50대 초반, 뭐 30대 중후반 뭐 이랬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시설에 보낼 생각을 왜 안 했겠냐고. 그런데 어떻게든 내 자식이니까 계속 한번 가려고 한번 노력을 해 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디서 오느냐?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생기고, 왜냐면 지식과 기술은 전달했을 때 배우는 사람이 배워야 그 가르치는 사람이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더 조금 더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그 배우는 사람이 조금씩 더 익혀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다 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폐나 이런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만의 문제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죠. 그 선생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얘기. 그만큼 속이 타들어간다라는 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그때는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반 아이들도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보면 한숨 나오고 학생도 두들겨 패도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 때는 빠따 맞고 손바닥 맞고 저희 심지어는 제가 그 제가 있을 때 저희 때는 한 반에 60명이 넘는 학생이었으니까 교실도 컸는데 한 번은 그 선생이 학생을 패는데 따귀를 때리는데 교탁 앞에서 시작해서 뒷문을 지나서까지 패더라고요. 따귀로만. 그것도 그냥 살살 그냥 이렇게 따귀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 풀스윙이라 그러죠. 네, 풀스윙으로 하면서 때리고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학생이 개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을 선생님이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제 그 학생들이 선생들을 뒤에서 그 꼰대 그러면서 비하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학생들을 두들겨 패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답답한 거예요. 왜? 두들겨 팬다고 되는 게 아닌데 두들겨 패고 있으니까. 저들도 답답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이 부모님들한테도 벌어지죠.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데 아이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부모님들이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닥달을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밖에 없어지고 그 아이 닥달하면 아이는 아이대로 또 뒤집어지고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데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일 첫 번째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과정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직접 경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집안에서 벌어지면서 아이가 부딪히면서 익히는 거예요. 자폐 아이들의 진단이 보통 한 3세, 4세까지는 사람들이 진단을 잘 안 내리죠. 제가 알기로 그 의사들도 진단을 안 내리는 쪽이고 또 부모들도 눈치를 거의 못 채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직접 경험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들과의 상호작용서부터 뭐 필요한 것을 달라 그럴 때도 그 의사소통, 의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요. 어느 정도. 그런데 아이들이 막히기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간접 경험부터예요.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냐면은 일반 아이들로 치자면은 다른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언니 오빠가 저렇게 했더니 형 누나가 저렇게 했더니 엄마 아빠한테 뒤지게 혼나네.
야, 좋아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또 엄마 아빠한테 제 뭐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행동, 저 어떤 귀여운 행동하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칭찬 같은 거 해주니까 아, 저런 거 칭찬받는 행동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이제 저는 여기서 뭐라 하냐면은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도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 사회성도 여러 갈래로 갈려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의 그 마음에 들어가면서 부모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거를 충족해 줄 수 있게끔 아양도 떨고 뭐 이래가면서 간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면 부모의 결정에 맞춰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걸로 방향이 전환이 돼서 지나다니면서 내가 옷을 입었는데 누가 쳐다보면 야, 쟤 저렇게 입은 거, 저 바보같이 옷 입었네? 이렇게 할까봐 내가, 아, 쟤 왜 날 쳐다보지? 저 옷 입은 거 가지고 지금 쟤 비웃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날 왜 저렇게 쳐다보지? 나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거 보고서는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닌가? 내 행동 이런 거 보고서는 막 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쪽으로 가요. 결정장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롱도 떨어야 된다. 보통은 이제 연예인들이 이런 길을 많이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연예인도 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걔 중에 이제 조금 자기만의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로는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기도 잘 당해요. 왜? 다른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말을 잘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 없는 상태에서. 사이비 종교에 잘 빠져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보면은 젊은 여자애들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뭐 이런 경우들 생기는 거 있잖아요. 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말을 못해요. 왜?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다단계 같은 거 잘 빠지고 사기 잘 당하죠. 이런 거에 빠지죠. 뭐 아무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쟤는 저런 상태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저기서 벗어날 생각을 못 하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빠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 한다면 가끔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학교로 따지면은 이런 거죠. 땡땡이 쳐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자 오늘 담 넘어서 땡땡이 쳐서 밖에 나가서 내가 좀 놀다 와야 되겠어.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교사들 눈을 피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땡땡이 칠지 작전을 짜요.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런 걸 해봤는데 기회가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흔히 영화에서 이런 모습들 나오죠. 길거리 캐스팅 되는 경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갔는데 길거리에서 사고 치면서 돌아다녀요. 그랬더니 뭐 운동하던 코치가 감독이 딱 지나가다 야, 너 와서 뭐 이런 거 좀 해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가가지고 딱 했는데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 예. 이게 흔치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아무나 길거리에서 와서 데려간다고 저희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옆에서 땡땡이 친다 그러면서 야, 같이 갈래?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근데 가다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같이 나가다가 걸렸는데 뒤지게 혼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야, 너 때문에 걸려서 내가 이게 뭐야? 어? 그냥 교실에 있었으면 내가 혼도 안 나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남을 탓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저질렀음에도 다른 사람을 탓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무리에 속해 있는 흔히 얘기하면 똘마니와 같은 그런 영역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계속 벌어져요. 그나마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대부분은 뭐냐면 사회성이 있을 때 가능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관찰하고 내 것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사회는 한 단계를 더 요구를 해요. 그게 뭐냐?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가 필요 없는 사람들을 그 사회 구성원으로 데리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지금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그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면은 가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기보다는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쪽이 더 많다가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가면서 너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와서 일해라 이렇게 하나요? 안 해요. 최소한의 것을 주면서 그래 살아는 있어라. 왜? 소비자가 필요하니까. 살아는 있어라. 근데 너는 사고는 치지 마라. 이 정도까지밖에 안 해줘요. 거기다가 더하기 사회가 어떡하죠? 필요한 거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어떤 때는 필요하면 강제로 훈련을 시켜요. 군대가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군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끌려갔었으니까요. 끌려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군대에서 시키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내 필요로 갔나요? 아니에요. 거기다 저는 GOP에서 경계 근무 서고 하는 거기에서 훈련받고 그랬는데 제가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만약 총알바지, 저희는 저희를 총알바지라고 불렀었는데 저희가 가서 전쟁이 만약에 났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저희는 죽을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에요. 왜냐면 그 전선 자체에서 싸우다 보면은 그 전선은 진짜 무너지게 돼 있는 전선이지 거기서 버티면서 전쟁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방어를 해야 되는 쪽에서는. 그래서 방어를 하는 쪽에서는 전선은 버티면은 뒤에서 준비했다가 밀고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게 뒤에 있는 후방 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 뒤에 후방에서 무슨 전차 부대라든가 무슨 미사일 부대라든가 특수 부대라든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이런 군인들이 하는 거지. 저희 같이 앞에서 소총수로 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 그 앞에서 방어막 형성하다가 총알을 맞이하면서 죽어가는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왜냐면 뒤에서 받쳐줄 때서 오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철책이 가서 보면은 이게 공간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형태인데 제가 가고 싶어 갔나요?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이 무슨 사회에 어떤 중요한 위치를 잡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사회에 정치인들 중에서 또는 뭐 사회 저희 간부급이나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때도 다 백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식들 전방에 안 나가게 다 빼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연대인가 대기하면서 저희 행정병이 있다가 야 너는 제 후임으로 내가 너 뽑아야 되겠다 한번 추천해 볼게 그러면서 갔는데 나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연대에서 야 저 위에서 너 말고 이미 내정자 있대 미안해 내려가요. 대대에서 똑같은 일 벌어져요. 소대까지 갔어요. 결국은 소총수 제일 최전방 일방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나마 이제 그것도 제 얘기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저도 백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색대로 갈 거를 수색대면 이제 철책 안에 들어가는 건데 수색대로 들어갈 거를 그나마 전방부대로 빼타래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진짜 뭐 어느 정도까지 관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름 백이 있어서 저희 철책에 있었는데 사회는 어쨌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높은 위치도 아닌데 왜 내가 가가지고 그 철책에서 지키면서 내 하나는 죽고 그런 뭐 죽었다 쳐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럼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 그럼 내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 피난살이 다녀야 돼요. 그죠? 뭐 미래를 본다, 뭐 어쩐다 이런 소리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죽고 나면 끝인데. 하지만 사회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지탱을 못 해요. 그럼 사회를 지탱하고 사회를 운영하면서 그 사회를 통해서 이득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누구죠? 피라미드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구성원들을 데려다가 쓰고 또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사회 구조화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을 해주면 모르지만 노동의 대가까지도 지불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한국에 보니까 지금 쿠팡에서 그 노동하다가 죽어간 노동자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사회가 이 일반적인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미국 사회도 그렇고, 네, 캐나다 사회도 그렇고, 네, 뭐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 전체적인 과정에 사회성이 필요하고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뭐를 만들어 놓느냐면 공감대를 만들어내요. 공감대. 그 공감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통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야, 군대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지. 왜? 우리가 그 나라에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 이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함께 지켜야 돼. 라고 하는 통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할까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도 최전방 집어넣어야죠. 네. 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예, 실제로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더 많았어요. 네. 바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앞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한 게 이거예요. 저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생활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감대, 통념이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에서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의 스펙트럼에서는 어느 정도 사회에 공감하면서 그것을 이해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주 어려서 직접 경험을 익힐 수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 경험의 그 기회보다는 사회성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념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게 하도록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반항하는 애들은 아, 얘는 반사회적인 인물이야. 밖으로 빼지는 거예요. 밖으로 빼지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고 사회에서는 얘네들은 반항하이자 저항하는 저항 세력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80년대 저희 광주 때도 그렇고 5.18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때도 그렇고 그때서부터 한번 이 역사를 쭉 돌이켜서 보면 그 역사의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기존 사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회에서 다른 것. 근데 그것을 할 때는 뭐를 하냐면 다른 사회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보고 내 사회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비교하면서 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사회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아? 그러다가 외치다가 감옥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 사회 현상인데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좀 길게 했네요. 자폐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 사회성을 바탕으로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오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아이들을 이 공감대와 통념이라고 하는 걸로 아이들을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학교 가야지 왜 안 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야지. 친구들하고 어울리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은 저 친구들한테 너 미움받는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사회에 속해 있지 않은 아예 처음부터 사회성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사회에서 벗어나 있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이 부모님들의 이런 접근법을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여요. 이게 받아들여졌으면 아마 지금 이 영상 안 보고 계실걸요? 왜 내 아이가 사회에서 지금 학교에서도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울리고 있을 텐데 왜 이 영상을 보고 있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노력해 보고 찾아보고 했는데도 안 되거나 또 지금 아이들이 가는 길이 이게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거나 이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회성은 자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수업 지식 전달이 잘 안 돼요. 통념이라고 하는 걸 전달해 보세요. 생각이 다른 아이들에게 이 통념이 제대로 전달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흥미를 잃게 되고 흥미를 잃으면은 가르쳐 주는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안 해요. 아예. 그 건너뛰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한번 봐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첫 번째, 아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배우고 익히는 거는 두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그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두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도록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아니, 지식과 기술이 아니라 두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게 아예 첫 번째부터 막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지식과 기술로 가르쳐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저건 저렇게 하는 거. 그러다 돌아서서 또 한숨 푹푹 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방법은 간단해요. 아이들이 직접 경험은 말 그대로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뇌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준비 단계는 뭐를 하느냐? 개념을 쌓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가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요건 앞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아이가 초코 과자를 원해요. 욕구죠? 욕구가 있어요. 그럼 욕구를 가지고 초코 과자 몇 개 먹을래? 그래? 지금 밥 먹고 났는데 저희 밥 금방 먹었는데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좀 배가 고파질만 하면 좀 다시 먹으면 안 되겠까? 이게 뭐죠? 아이의 욕구를 아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어가면서 아이에게 수에 대한 개념, 시간에 대한 개념, 또 때로는 더하기의 개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직접 경험을 통해서 개념을 쌓아가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두뇌를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요리로 치자면 요리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요리 재료의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가느냐? 그럼 간접 경험으로 가면 돼요. 여기서 간접 경험은 뭐냐면은 두뇌를 사용하는 간접 경험이에요. 그럼 간접 경험을 두뇌 사용하는 간접 경험은 뭘까라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없어요. 또 부모님들도 아마 이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일단 저는 이제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있다라고 하면은 야,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가
차가 고장이 나서 준비가 안 됐는데, 야, 이거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될까?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될까? 아니면 우리 한국에 우버가 있던가요? 아, 한국에 우버 없구나. 그냥 택시 타고 가야 될까? 아니면 걸어서 가야 될까? 그러면서, 야, 지하철 타고 가면은 몇 분 정도 걸리고, 어디 가서 또 갈아타고 이렇게 될 거고, 버스는 몇 번 타고 가다가 여기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또 길이 막힐 수도 있고, 택시 타면은 뭐 이렇게, 뭐 이러면서 하다가, 야, 우리 그냥 여기서 저 차가 안 되니까 오늘 가지 말고, 내일 차 고장난 거 고치고 나면 내일 가는 거 어때?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과정을 아이와 앉아서 아이한테 묻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부모가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아이로 하여금 옆에서 부모의 사고의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이제 간접 경험을 가지고 부모의 그 결정 내리는 과정을 따라가겠죠. 물론 이게 자폐 아이들이 한순간에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 직접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단 욕구를 어떻게 목적화를 시켜야 되고, 목적화를 시켜가면서 어떤 식으로 개념이 쌓여지고, 또 그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이제 제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아이가 쌓아가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좀 길어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간접 경험이 같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야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두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익혀가고, 그러면서 이제 목표화도 시켜가고, 뭐 이건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라. 그래서 목표화를 시켜가면서 이 과정에서 예측하고, 실험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하고 두뇌로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가는 게 뭐냐면, 세 번째는 사회의 직접적인 교육이에요. 여기선. 근데 여기서의 교육은 사회성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두뇌 발달이 가능한 교육. 그러니까 이때는 직접 아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왔던 그 방법들을 자기가 직접 적용을 하면서 학교에서 하는 그 공부들을 자기의 공부 방법, 익혀왔던 공부 방법을 적용을 해가면서 소화를 해가면서 두뇌를 사용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개념을 쌓아가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야지 그 전체적인 교육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다 이 과정을 거쳤을 때 두뇌가 발달하고 그 학교 교육이나 이 사회가 생각하는 그 교육의 효율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교육을 통해서는 사회성이 길러지진 않아요. 그거는 제가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사회성은 이 두뇌 발달과는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사회성은 두뇌 발달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기 때문에 두뇌 발달을 오히려 막는다, 장애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이유예요. 왜냐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망가져서 그러면 어떻게 버스 타고 가야 될까? 이러면 이래서 차가 막힐 수 있고, 그럼 지하철 탈까? 갈아타고 어쩌고, 택시 탈까? 그랬더니 택시비가 얼마나 하고 어쩌고. 이 과정에, 제가 얘기한 과정에 사회성이라는 게 있나요? 안 들어가 있어요. 수학 문제 풀 때 미분, 적분, 뭐 1 더하기 1은 2 이거 풀고, 뭐 2 더하기 2는 4 뭐 이걸 할 때만 해도 이걸 하는 과정에 사회성을 가지고, 야, 2 더하기 2는 4가 되고 막 이러면서 사회성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나요? 사회성이 들어갈 때는 경험을 통해서 익힐 때는 돼요. 그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야, 내가 2개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이거 나 좀 빌려줘. 그랬더니 아이가 나 아니 2개 가지고 안 되는데 싫어. 그러면 그래 2개 더 줄게. 이러면서 하면은 그거는 사회성을 통해서 더하기를 경험을 통해서 익히는, 지식을 익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경험을 통한 지식의 습득이에요.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 잘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기술로 남는다는 거예요. 두뇌 발달이 아니라. 네. 뭐, 요 얘기는 제가 여기서, 벌써 시간이 5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더 하면은 또 한 시간을 더 떠들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어떻게든 져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아이를 사회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그 부모님들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아이의 길을 내가 막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면 두뇌 발달이 갈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성을 접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쳐가지고는 그게 되질 않아요. 그게 왜냐면은,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가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끈다라는 표현을 해요. 뭐냐면, 아이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가르치는 거는 공부 방법을 가르칠 때 실제 방법에 들어갔을 때 방법을 가르치는 거고, 이끄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사회성으로 접근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일단 제안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끝으로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만약에 사회성을 접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회성은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따라올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반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가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없겠죠. 예. 그 아이들이 살아온 세월이 부모보다 적은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오는 동안 아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경우가 얼마나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2005년 스탠포드 대학의 그 졸업생 연설에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자기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가 내일 죽어도 지금 이 결정을 이렇게 내릴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제가 그걸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아이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똑같이 아이가 반항하고 싫어하는 그 센터라고 하는 곳 또는 집에서 하는 그 교육, 아이가 싫어하는데 글쓰기 교육, 더하기 교육 할까요? 한번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어떻게 해야 아이가 이 아이의 삶을 진짜로 준비해 주는 건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두뇌 발달은 아이들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순간에 이미 감정이 올라갔기 때문에 두뇌 발달이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두뇌 발달은 물 건너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땐 달래주는 게 최선밖에 안 돼요. 아이들이 즐겁게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늘릴 수도 있고, 이 과정들을 갈 수가 있는데, 항상 힘들고 괴롭고 짜증내고 악각소리 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안 되거든요. 이쪽은 아예 꿈도 못 꿔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당장 아이가 죽는다 해도 오늘 내가 아이에게 지금의 뭐죠? 언어 치료, 아이가 싫어하는 경우, 즐거워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아이가 싫어하고 반항하는데도 언어 치료에 밀어넣고, 아이가 싫어하고 반항하는데도 억지로 무슨 식이요법 같은 거 하고, 비타민 같은 거 먹이고, 이렇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걸로,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